60년 동안 나, 박순자는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하지만 아무도 내 희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래된 서랍 속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편지가 내 인생을 다시 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기억이 떠오릅니다. 1965년 봄, 23이던 그 해의 날을 시골 마당에는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나는 그 사람과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첫사랑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곧 혼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영수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약속은 진실했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검은 승용차가 다가왔습니다. 그 시절 우리 마을에서는 본 적도 없는 고급 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 장태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양복 정장의 그 사람은 우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차갑고 단호하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그 눈빛이 나를 관통했습니다. 영수가 내 손을 놓았습니다. 아니,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둘 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손이 완전히 놓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태준이 내게 준 건 사랑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0년이 지난 이 순간, 그때의 진실이 담긴 이 편지를 들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 편지를 열 용기가 있을까요?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1985년, 나는 43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남편의 아침상, 아이들의 도시락, 시어머니의 약,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챙겼습니다. 허리는 이미 굽기 시작했습니다. 무릎도 시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이 집안을 돌보는 건 오직 나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또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김치, 나물 5가지. 남편은 신문을 보며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넌 평생 집안일이나 해. 큰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늘 듣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내가 참고 견디면 가족이 행복할 거라고. 내가 희생하면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가족은 이미 내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외출한 사이 서재를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책장 뒤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무심코 주워든 그 순간 내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우리 집, 시골 땅, 그리고 작은 건물까지 모두 팔려나간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넘겼고 내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도인 란에는 장태준, 그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배우자 동해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증인 란에도 그의 친구 이름들 뿐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평생 함께 모은 것들, 내가 쌀독을 아껴가며 김치 팔아가며 품앗이로 모은 돈들로 산 것들, 다 그의 이름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서재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3세 이 집에 끌려왔습니다. 20년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가족에게도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 밥 차려주는 사람, 그뿐이었습니다.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서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접어서 내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서류가 필요할 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숙취해소 음료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부엌 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의 달빛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남편 장태준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이 된 나는 83입니다. 자식들은 제 갈 길을 갔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듭니다.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더 많습니다. 혼자 남은 이 집에서 나는 오래된 서랍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 앞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우표도 없이 주소도 없이 그저 순자에게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0년 만에 보는 그 글씨체. 김영수, 내 첫사랑의 글씨였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자야, 이 편지가 내게 닿을지 모르겠구나.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날 내가 더 용감했다면, 내가 더 강했다면,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거다.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장태준이 우리를 갈라놓은 건 우연이 아니었어. 누군가 그를 시켰어. 누군가 너를 원했고 나를 제거하려 했어. 편지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글씨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나는 속아왔던 건가? 60년. 60년을 나는 운명이라 믿었습니다. 가난한 내가 부자, 남편을 만난 건 팔자라고, 영수와 헤어진 건 신분 차이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오랜 친구 정숙자가 서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란 내 유일한 친구, 6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순자야, 편지 받았구나. 나는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이 편지에 대해 알고 있었어? 미안해. 영수가 죽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장태준이 죽으면 그때 이 편지를 너한테 전해달라고. 숙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진실들을. 그날, 1965년 그날, 장태준이 우리 마을에 온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나를 데려가라고, 영수를 떼어놓으라고. 영수의 집에는 협박장이 날아왔습니다. 순자를 포기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영수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걸 모른 채 장태준에게 끌려갔습니다. 순자야, 이제라도 내 인생을 되찾아? 넌 평생 희생만 한 게 아니야.
넌 평생 속았던 거야. 그 순간 무언가 내 안에서 깨졌습니다. 60년간 쌓여있던 체념이, 포기가, 침묵이. 나는 더 이상 가엾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알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수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그건 내가 상상도 못할 사람이야.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마지막 한 번 나는 싸울 것입니다. 진실을 위해, 잃어버린 60년을 위해, 그리고 영수를 위해. 1997년 가을, 나는 55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자와 나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12년 전 발견했던 부동산 계약서들, 조심스럽게 보관해둔 것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숙자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는 여성 인권 사건을 많이 맡는다고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변호사는 젊었습니다. 진지한 얼굴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순자 여사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여사님. 당신은 속아왔던 겁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처분한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였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그리고 사기 혐의 고발까지. 일주일 후 법원에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법원 통지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감히 날 고소해? 남편은 거실로 들어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 통지서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마구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딴 거 소용없어. 다 내 이름으로 돼 있다고.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건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이미 변호사 사무실과 법원에 제출됐어요.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감히 날 배신해? 배신이라고요? 그 순간 30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평생 날 속였어요. 내 동의도 없이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내 이름 하나 남기지 않았잖아요. 나는 30년간 이 집을 지켰어요. 당신 부모 모시고 자식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 했어요. 그런데 내겐 아무것도 없어요. 법적으로 나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에게 가르쳐줄 차례예요. 정의가 뭔지 대가가 뭔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봤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인생을 되찾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영수가 보고 있을까? 내가 드디어 용기를 냈다는 걸.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012년 법원은
내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돌려받았습니다.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남편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배후 인물, 60년 전 나와 영수를 갈라놓은 그 사람, 변호사와 숙자의 도움으로 마침내 알아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시어머니였습니다. 장태준의 어머니, 명문가 출신이었던 그녀는 아들이 천한 농사꾼 딸과 사랑에 빠지는 걸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략 결혼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며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골랐던 것이죠. 가난하고 무학이고 저항할 힘이 없는 나를, 영수를 협박하고 돈으로 장태준을 움직이고 나를 데려왔습니다. 30년간 나를 부려먹고 결국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소송을 시작하고 1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남편 장태준은 그로부터 10년 후인 2020년에 죽었습니다. 나는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가을, 나는 숙자와 함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그 편지가 들려 있습니다. 영수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복수를 끝냈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재산을 돌려받았지만 잃어버린 60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이겼지만 사랑했던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결국 내가 바랐던 건 사랑받는 삶이었습니다. 순자야, 그래도 넌 해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이제는 알아. 이겨서가 아니라 싸워서 다행이라는 걸. 나는 편지를 가방에 넣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숙자가 내 팔을 잡아줍니다. 우리는 함께 공원길을 한참 걸었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나처럼 살지 마십시오. 자신을 버리고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희생은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법이 당신을 지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배우십시오. 가족이 당신을 무시하면 떠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55세 시작했습니다. 내 삶을 지켜라. 끝까지 너 자신을. 오늘도 나는 살아갑니다. 83세의 나이로 작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가끔 영수의 사진을 꺼내 봅니다. 젊은 날의 그 미소를. 그리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용감하게 살겠다고. 하지만 이번 생에서도 나는 끝내 용기를 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지금부터입니다.